첫 코너는 한 주간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MBC 관련 이슈들을 뽑아서 확인해보는 시청자픽 시간입니다. 관련 키워드 살펴볼게요. 어워즈, 야간 약국, 선행, CCTV입니다. 먼저 어워즈라는 단어부터 확인해 볼 텐데요. 이건 어떤 프로그램과 연관된 키워드인가요? 네, 12월 27일 방송된 라디오스타 관련 단어입니다. 이날은 2023 라스 어워즈 특집으로 꾸려졌는데요. 최대 분량상부터 제작진 선정 공로상까지 지난 한 해 라스를 빛내준 게스트의 활약을 기념하며 즐거움을 전했습니다. 2023 라스 어워즈 최대 분량상 권일용. 이 사람은 개인의 치부는 물론 아내의 은밀한 사생활까지 노출하며 일록화 2회 방송분을 달성. 최대 분량을 기록하였기에 이 상을 수여합니다. 프로파일러가 예능에서 최대 분량. 많이 좋아하죠. 2023 라스 어워즈 제작진 공로상 김대호 씨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이 사람은 MBC 아나운서로 회당 단돈 4만 8천을 받으며 제작비 절감에 큰 공로가 있었기에 이 상을 수여합니다. 최다 조회수상입니다. 우리 주현영 씨, 이 사람 말이죠. 올해 출연한 영상으로 총 조회수가 1,082만 회를 기록했네요. 그래서 MZ세대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조금 더 임팩트 있게 하려면 이 부위가 모두 같이 따라해 보시겠어요? 이게 겨드랑이에서 출발해야 돼요. 더 얄밉게 되네. 이렇게. 여기서 뽑아서 출발을 해서 아, 이렇게 나와야 되는구나. 갑작스럽게. 재미도 해보시네. 아, 근데 저 주인영 씨가 프로파일러 제 후배 중에 약간 비슷한 분이 계세요. 걔를 되게 싫어했거든요. 뭐라고 설명을 해? 저 많이 떨리는데 저 먼저 하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거 회사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약간 의미 담아서 내가 회사를 위해 가루가 되겠다 해서 가루 이렇게 가루 갈까요? MBC의 가루. 가루 이렇게 MBC의 가루. 가루. 약간 불만이 있는 얼굴이었는데 지금은 마냥 행복한 얼굴이야. 근데 이렇게 하니까 도움이 되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뭐 아까 그 저 후배 얘기를 뭐 마무리 지실래요? 어떻게? 아니, 끝났어요. 자 마지막 수상자입니다. 2023 라스 어워즈 최다 언급상 곽튜브. 네, 위 사람은 싸이춤과 방광 이슈로 김구라의 뇌리에 각인 수많은 게스트 앞에서 언급되었기에 이 상을 수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첫 출연 때 그 몸이 그때 진짜 안 좋았어가지고 물을 많이 마셔서 화장실 간 거였는데 근데 진짜 죄송한데 근데 너무 예의 없는 거 아는데 갔다 와요, 갔다 와, 괜찮아. 그래, 아유. 오늘은 컨디션이 좀 좋아가지고 이 상 받았으니까 좀 더 열심히 하고 그리고 라스 나간 게 임급동 1등도 했더라고요 그때. 마지막으로 제가 라스를 계속 보고 있는데 볼 때마다 언급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튜브 씨 언급을 제가 좀 했었죠. 너무 애정하세요. 많이 언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특집은 가구 시청률 5.1%로 동시간대 1위를 차지했습니다. 방송 본 시청자들 반응 어땠어요? 네, 댓글 준비했습니다. 보고 싶었던 게스트들을 재출연시키다니 제작진분들 감사합니다. 초반부터 싸우고 시작하는 거 너무 웃김.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라스 수상자들. 이번 편 진짜 쉴 새 없이 웃었어요. 게스트들 이 악물고 나온 듯. 안 맞는 듯 잘 맞는 네 사람. 이런 조합 볼 수 있는 건 라스밖에 없는 듯. 토크가 유쾌했다는 반응과 함께 라스의 게스트 조합에 대한 호평도 많았습니다. 위원들은 2023 라스 어워즈 특집 어떻게 보셨나요? 하이라이트 모음 형식이 아니라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진정한 연말 특집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굉장히 돋보이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좋았던 거는 이제 라스 어워즈였잖아요. 그럼 수상자들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느냐. 저는 이게 항상 좀 관심이 가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면 출연 분량이라든지 조회수라든지 언급량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깔끔하구나 이 선정 기준이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수상자들이 라스에 첫 출연했을 때와 좀 비교해 볼 수 있었어요. 훨씬 더 능수능란해진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굉장히 편안하게 이분들의 일상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김구라 씨가 처음에 연말이라서 제작진이 너무 좀 쉽게 가는 거 아니냐 그런 공격을 했는데 그런 말이 좀 무색할 정도로 의미와 재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고 생각하고요. 예상치 못한 디스전이 펼쳐져서 좀 색다른 재미를 전해준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가령 이 자리에 올만한 분인지를 서로 이제 묻는 그런 질문이
의견이 있었는데 권일용 씨가 곽튜브에 대해서 저 사람은 TV 보니까 다른 나라 가서 뭐 음식 먹고 이런 분인 줄 알았는데 여기 왜 나왔는지 모르겠다라고 공격을 했죠. 그랬더니 곽튜브도 지지 않고 경찰 아저씨 여기 왜? 서로 주고받는 티키타카가 굉장히 재미있었고요. 곽튜브도 이어서 이제 김대호 아나운서도 공격을 합니다. 몇 번 이야기 나눠보니까 좀 지루하고 재미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김대호 아나운서가 원래 재미있는 직업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게스트들 사이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은근한 어떤 신경전이 펼쳐져서 굉장히 재미있었던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4명이 소위 이제 옛날에 말하던 전문 방송인, 전문 예능인과는 되게 거리가 먼 다 게스트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이제 결국에 좀 하는 한국 예능에 지금 대세를 이루고 있다는 거. 이제 어떤 면에서 되게 상징적인 게 2023년 MBC 방송연예대상을 기안84 씨가 탔잖아요. 비연예인 최초 수상이란 말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은 연예인 비연예인이라는 그 경계가 굉장히 희미해지고 있고 그런 그 예능의 흐름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게스트 조합이었다 생각이 들고 저는 그 조합이 라스에 나온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예능 잠재력을 딱 처음 드러내는 그 지상파 첫 예능이 대부분 라스였던 것 같아요. 그들이 이제 한번 자신들의 어떤 능력을 보여줄 기회를 주고 그 예능 선수가 돼서 돌아오는 중요한 무대가 되고 있고 그것이 라스라는 프로그램이 지금까지 지속될 수 있는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야간 약국입니다. 유현 위원이 준비하셨죠? 네, 지난달 30일 방송된 뉴스데스크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 현장 36.5에선 예산 문제로 없어질 위기에 처했던 서울시 공공 야간 약국의 소식을 전했는데요. 늦은 시간까지 사명을 가지고 일하는 약사와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통해 야간 약국의 중요성을 조명해봤습니다. 얼마 전 서울시가 세수 부족을 이유로 심야에 운영되는 공공 야간 약국 운영 사업을 종료하겠다고 해서 논란이 일었는데요. 야간 의료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다시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몇 살이에요? 7살이요. 시럽으로 드려야겠네. 아세타미노펜이거든요. 요거 하고 직후에 3번 잡수시고 빨리 나도록 하셔요. 대부분의 병원 문이 닫힌 자정 무렵. 김명수 약사가 더 분주해지는 이곳은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운영되는 공공 야간 약국입니다. 어머니가 밤에 편두통이 좀 있으시다고 해가지고 연약국 막 찾다가 오게 된 것 같아요. 밤에 갑자기 아픈 분들, 밤에 퇴근하시는 분이라든지 굉장히 다급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감기 몸살인 것 같아요. 몸도 막 아프고. 이거 2알씩 잡수시고요. 가벼운 경증 질환일 때는 굳이 응급실을 안 가더라도 약사가 상담을 해줄 수가 있고. 서울시에만 33개의 공공 야간 약국이 있고 사업이 시작된 2020년부터 찾는 사람들의 수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가 와도 해야 되고 눈이 와도 해야 되고 1년 360일이 연중 무휴로 새벽 1시까지 운영되고 있어요. 그 인건비 갖고서는 운영이 안 돼요. 보람이 있고 사명감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야간에 근무하시는 분을 구하려면 주간보다 1.5배에서 2배 정도의 급여를 드려야 하고. 독감이었나 봐요. 앉아 계셔요. 약 지어드릴게.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낮에 맡겨놨던 약 찾으러 왔습니다. 저녁에 늦게 끝나다 보니까 저 찾아가기 힘들었고 지금 찾으러 왔습니다. 어떤 환자분이 어머 오늘 너무 행복해 하고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왜 행복해요? 이랬더니 약국이 열려 있어서요. 뉴스데스크의 현장 36.5는 우리 주변 사람들의 따뜻한 이야기와 더불어 사회적 의미가 있는 아이템을 다루고 있는 코너죠. 이번 보도에 대한 시청자들 반응 어땠습니까? 네, 댓글 준비했습니다. 이런 게 진짜 필요한 예산이다. 국민들을 위한다면 지역별로 일정 수준 유지해 주길. 적어도 각 동네에 있는 약국을 새벽 1시가 아니더라도 밤 10시까지 운영해 줬으면 좋겠어요. 각 동네에 한두 곳 지정해 줬으면 합니다. 야간 약국은 언제 생길지 모를 비상 상황에 꼭 필요한 곳인데 관련 보도 다뤄주셔서 감사해요. 이처럼 공공 야간 약국 운영 사업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서울시 공공 야간 약국 운영 사업에 존폐를 두고 뜨거운 반응이 있었던 만큼 많은 분들이 주목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해당 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공공 야간 약국 운영 사업의 필요성을 생활에 가깝게 보여준 보도라는 점이 좋았어요. 야간 약국을 이용하는 사람들과 그것을 운영하는 약사에 초점을 맞춰서 마치 책으로 치면 에세이를 읽듯이 따뜻하고 부드럽게 보도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소재의 특성상 보는 사람들이 더더욱 야간 약국의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보면 이제 공공 야간 약국의 이용자 수 증가에 대한 통계가 나오는데요. 특히 이런 공공 의료를 지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지 이런 결론으로 도출되어 있어서 짧은 보도지만 굉장히 효율적이다 이렇게 느꼈고요.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이제 약사님이 손님이 들어와서 행복해요. 약국이 열려 있어서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얘기를 해요. 이런 것처럼 국민의 행복권과 이런 공공 의료는 정말 직결되어 있다. 이 행복권에 초점을 맞춰서 한 보도라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에 더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약국이 열려 있어서 행복하다라고 하는 거 환자처럼, 반대로 생각하면 약국이 닫혀 있으면 국민들은 불안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공공 야간 약국의 중요성들을 잘 보여주었고요. 한 가지 저는 좀 더 바라고 싶었던 거는, 이번 보도를 보면서 공공 야간 약국이 있었구나 이렇게 몰랐던 사실을 아시는 분들도 꽤 있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좀 중간 어딘가에 자막으로든 멘트로든 이 공공 야간 약국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짧게나마 좀 같이 보여주셨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이 공공 야간 약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건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약사 개인의 어떤 보람, 사명감 이런 것에 기대서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현실이 좀 안타깝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다행이다 이런 분들이 아직 있으셔서 그런 좀 이중적인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이런 야간 약국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개인의 뭐 헌신, 그런 희생 이런 것에 좀 기대서는 안 될 것 같고, 실질적인 지원책, 그런 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날 보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성적, 정서적 측면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성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내는 데는 분명히 좀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따라서 저는 이제 후속 보도를 통해서 이 공공 야간 약국 사업을 어떻게 좀 운영할 건지 좀 안정적으로 강화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한 보도를 하고 관련된 사회적 담론을 만들어낼 필요는 있어 보였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선행입니다. 무엇과 연관돼 있나요? 네, 12월 30일 방송된 놀면 뭐하니와 관련된 키워드입니다. 이날은 연말 분위기를 살린 착한 일 주식회사 편으로 꾸며졌는데요. 선행 실적을 쌓기 위해 길거리로 나선 멤버들은 시민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며 눈길을 모았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우리 선행원도 100도를 채울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영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맥을 되게 좋아해서 저는 이제 트리플 치즈버거를 맨날 먹거든요. 갔는데 키오스크 앞에서 어머님이 맞아. 맞아. 익숙치 않은 이 시스템에 아마 앞에가 다 아예 아무것도 안 보이실걸? 여기 키오스크 앞에서도 우리가 한번 서 있어 보자. 아니 커피를 그렇게 찾는데 커피가 어머니 저희가 좀 도와드릴까요? 도와드릴까요? 네. 커피를 못 찾겠어요. 아 여기 있어 어머니 여기 있어 더 다음 여기 이거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거. 잘한다. 됐죠 이제. 애들이 너무 잘해. 야 바로 커피 딱딱딱. 오셨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셨습니다. 이게 선생님 맞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도장 한번 찍어주시면 안 될까요? 예. 너무 좋았어요. 아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요즘 자영업이 조금 힘들어가지고 장사 잘 안 되는 집 가서 먹어주기. 배고파요? 근데 이것도 선행이죠? 한편으로는 사장님 여기 김밥집 사장님이세요? 네. 날씨가 추워가지고 없더라고요. 점심을 여기서 저기 뭐 간단하게 먹을까요? 뭐 아니 먹는다기보다는 그러면 선행을 하러. 진짜 선행이란 말. 맞다. 와우. 사장님 고맙습니다. 사장님 고맙습니다. 와 김밥 봐. 와 사장님. 와. 아니 이거 너무 이거 나무시나 이게? 그래도 올랐다고 적게 해주면 안 되죠. 똑같이 해야죠. 참치기. 사장님 이거 일부러 저희 때문에 이렇게 많이 아니 주세요. 우리 이거 더 커요. 사장님 이제 그만 주셔도 됩니다. 네, 안 드려요. 예. 이거 먹어. 아니 이거. 아니야. 사장님 저희가 계산할게요. 계산해야 돼. 사장님 계산할게요. 아니야 드세요. 아유. 선행을 하려고 나왔다가 자꾸. 아니야. 이거 이게. 사장님 이거를 주고 하시면 어떡해 이거? 이게 보자. 아니 사장님. 네. 이거 여기. 사장님. 말아주세요. 아니 이게 선행 이거 우리 저기 사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옥자 숫자. 이옥수! 선행 청상 이옥수! 사장님 근데 이거 계산할게요 우리가. 아니 마음만 받고. 아, 네, 사장님 이거 저희가 먹겠습니다. 계산하면 얼마? 사장님 이거 따끈한 거 주셨다. 아 이것저것 몰라서. 사장님 너무 따뜻해요. 안 가지고 왔으니까. 아니 야 여사님 또 갖고 있다. 빨리 갖고 도망가. 방송을 본 시청자 반응 어땠어요? 네, 댓글을 살펴보면요. 연말에 좋은 취지의 따뜻한 선행으로 마무리했네요. 새해에도 좋은 기회, 유익한 웃음 전해주세요. 놀머 파이팅. 올해 마지막을 이렇게 가슴 따뜻하게 마무리할 수 있게 만들어준 제작진 감사합니다. 서민들의 마음에 힘이 되는 방송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행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느낌이 있는 듯 차라리 나가서 봉사활동을 했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연말 기획이 훈훈했다는 반응이 있는 한편 구성이 아쉬웠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선행을 주제로 했던 놀면 뭐하니의 연말 에피소드 어떻게 시청하셨나요? 최근 놀면 뭐하니의 특집을 살펴보면 크게는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음악 예능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역 공동체와 소통하는 레트로한 느낌의 특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번 편은 역시 후자에 속하는 지역 공동체와 소통하는 그런 특집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사실 이쪽이 조금 더 놀면 뭐하니만의 정체성이 강하다고 여겨져요. 특히 이제 유재석 씨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과 하는 즉석 토크에 강하기 때문에 이런 특집을 하면 진행 역량이 돋보이고 거기서 오는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선행 주식회사라고 했는데 이 선행이라는 것이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가라는 그런 의문도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영업이 활발하지 않은 식당을 방문해서 식사를 한다. 이것은 사실 선행이라기보다는 그냥 밥을 먹은 것에 지나지 않잖아요. 어떤 정체성을 만들어가겠다라는 시도는 좋지만 약간 여러 가지 디테일한 면에서 배려가 부족하다. 어떤 고찰이 좀 부족하다 그런 인상은 남겼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저는 이제 과거 이제 논면무한이 문구점 영업사원편 같은 경우 영업이라고 하는 좀 구체적인 기획이 있으니까 영업사원이라는 캐릭터 수행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는 거의 좀 맞는 부분이 있었고 폐업 처리할 물품들을 이제 판다라고 하는 좀 구체성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선행이라는 게 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라는 게 너무 좀 모호한 거죠. 그래서 이번 회차를 봤을 때는 정말 이제 이유를 알 수 없는 80년대 분장을 하고 꽁트와 이제 리얼리티 사이를 계속 갈팡질팡하면서 하는 구성 자체가 굉장히 좀 애매했었던 것 같고요. 사실 지금처럼 이제 어떤 그 지역 공동체와 함께 할 예능이라면은 이 사람들이 그냥 좀 더 시민들과의 접점을 더 늘리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그 의외성과 진정성을 만들어내는 것이 현재 놀모가 가야 할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일단 봤을 때 이 놀면 뭐하니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체성, 이 부캐를 이용한 다양한 세계관 확장이라는 그런 기본적인 정체성 하에서 웃음을 주면서 연말이니까 우리가 뭔가 따뜻한 사회적 가치를 한번 확산시켜 보자. 그걸 이제 선행으로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획 의도 자체는 전 나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냥 길거리로 무작정 나가서 이른바 뭐 선행 거리를 찾는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찌 보면 이제 리얼 버라이어티가 가진 그런 장점이기도 해요. 덕분에 선행 받는 분에게 이제 반대로 공격을 당하는 부분도 있었죠. 저는 그 장면에서도 선행이라는 게 이 주는 사람의 의도도 있지만 받는 분의 의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선행을 주제로 한 기획 자체는 시의적으로 적절했지만 이를 보여주는 데 있어 레트로한 콘셉트와 꽁트가 유기적으로 맞물리지 않아서 아쉬움이 남는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더 다채롭고 의미 있는 기획으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놀면 뭐하니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CCTV입니다. 위근우 위원이 준비하셨죠? 예, 12월 28일 방송된 실화탐사대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은 2023년 방송된 주요 사건들을 되돌아보는 송년 특집이 전파를 탔는데요. 전지적 CCTV 시점이라는 부제를 통해 미공개 영상과 사건 후일담을 공개하며 이목을 끌었습니다. 쌍둥이 중 한 명을 납치당했다고 주장하는 이여영 씨를 만났습니다. 한 명을 제 지인이 안고 나머지 한 명 제가 안고 두 걸음인가 뛰는데 순식간에 달려서 애를 낚아채니까 놀란 거죠. 놀라죠. 대체 아이 아빠는 왜 이런 일을 벌인 걸까? 쌍둥이 자녀가 있는데 제가 양육권이랑 친권 다 가져온 걸로 끝이 났습니다. 상대방이 여러 가지 범죄에 연루되어 있어가지고 당연히 징역형 받은 것도 있고 쌍둥이의 양육권을 두고 극심한 갈등을 겪었던 두 사람. 그런데 방송 4개월 후 임정식 씨는 자신의 SNS에 CCTV 영상 하나를 공개했습니다. 아이가 창밖에서 누군가를 보고 갑자기 놀라 주저앉는데요. 바로 엄마 이여영 씨였습니다. 그대로 교실 안까지 들어와 아이를 데리고 황급히 유치원을 떠나는데요. 양측 SNS에 따르면 임정식 씨가 다시 첫째 아이를 데리고 가면서 쌍둥이는 계속 헤어진 채 지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21살 가영 씨를 처음 만난 건 오피스텔에서 구조된 지 이틀 후였습니다. 가영 씨의 모자 속에 가려져 있던 아이고야.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집에 있던 바리깡을 튕겨서 제 머리를 사정없이 밀었어요. 마치 뜯어놓은 듯 마구잡이로 잘려나간 머리카락. 가영 씨의 머리를 밀며 폭행했던 사람. 그는 바로 남자친구였어요. 바리캉 폭행남 사건의 미공개 CCTV 영상입니다. 피해자는 폭행에 익숙한 듯한 모습이었는데요. 무려 4박 5일 동안 이어졌던 폭행. 심지어 성폭행을 하고 알몸 동영상까지 촬영했다고 합니다. 오늘 가영 씨는 법원에 가야 합니다. 가해자 측이 피해자의 말을 부인하면서 가영 씨가 직접 증언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형량을 떼어달라고 애쓰고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더 받을 수 있는 세상이었으면 좋겠어요. 축협 직원 정용 씨는 술에 취해 식당에 찾아온 조합장을 맞이했습니다. 분이 풀리지 않는지 폭력을 멈추지 않는 그녀. 일터에서 또 무슨 일이에요? 그런데 두 사람이 폭행을 당한 날 조합장에게 갑질을 당한 또 다른 직원이 있었습니다.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발로 걷어차고 주먹을 휘두른 조합장 김 씨. 심지어 소주병을 들고 위협합니다. 갑질 논란에 대한 조합장의 입장은 뭘까? 이렇게 많은 무리를 일으켜서 우리 조합원님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방송 53일 만인 지난 12월 18일. 저희 직원들은 처음부터 조합장한테 요구했던 건 자진 사퇴이기 때문에 부결은 됐지만은 자진 사퇴할 때까지 계속 긴급 투쟁 이어갈 겁니다. 2023년 실화탐사대 공로상을 받은 주인공 바로 CCTV였습니다. 시청자 반응은 어땠는지 궁금해요. 예, 댓글 살펴보면요. 바리캉 사건 처음에 듣고 너무 충격적이어서 후속 취재 기다렸는데 다뤄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시의 고통이 생생하게 느껴져요. CCTV에 안 찍혔으면 피해자가 얼마나 억울했을지. 이렇게 후속 보도를 해주지 않았더라면 기억 속에서 점점 희미해졌을 거예요. 가해자가 꼭 죗값을 치르고 피해자분이 두 발 뻗고 푹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후속 취재에 대한 긍정적 반응과 함께 피해자를 걱정하는 댓글이 많았습니다. 이 CCTV를 중심으로 사건의 후속담을 풀어낸 이번 편 어떻게 보셨나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평균 이제 9초에 한 번씩 CCTV에 본인이 포착된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을 정도로 CCTV가 정말 이제 우리 삶과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사회 각 분야의 CCTV가 활용이 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탐사 프로그램에서 CCTV가 얼마나 중요한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조명해 볼 수 있는 의미가 있는 특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CCTV에 포착된 영상 중에서 보면 이 피해자의 심리 상태를 분석하는 글을 통해서 이제 시청자들에게 좀 공감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면 바리캉 폭행남 사건 같은 경우에 피해자가 가해자와 이제 평소에 다정해 보이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외출을 나가서도 나는 여전히 이 사람이 영향력 아래에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저항할 수 있으세요?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그 사람이랑 나란히 걸어 다니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했었냐고 말하는 건 부당해요. 그런 사실까지 전해주면서 더 안타까움을 더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정말 CCTV 만능주의라고 불릴 정도로 CCTV가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일각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어떤 개인 사생활 침해라든지 개인정보 유출의 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방송 현장에서 이런 다양한 CCTV를 활용할 때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입수 경로는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좀 사회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CCTV라고 하는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어떤 보안 제도에 대해서 주목한 거는 전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 바리캉 폭행남 사건의 경우에는 교제 폭력이라는 범죄의 특성상 개인적 공간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떤 다른 피해 증거를 쉽게 잡을 수 없었는데 이 피해자와 제작진이 함께 노력해서 CCTV를 확보한 거거든요. 신발 갑질 조합장의 문제도 CCTV를 통해서 갑질의 현장을 포착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화탐사대가 추적한 많은 사건에서 CCTV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다만 셀럽 부부의 아이 쟁탈전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보도인지 약간 알 수 없는 느낌이 있었어요. 사실은 이 CCTV만 보고 그 사건의 보도만 보고서는 타인이 이 사실을 알아야 할까 싶을 정도의 의문이 드는 공익성이 있는 보도였는지는 의문이 남아서 적절한 사례였는지 약간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이번에 전지적 CCTV 시점으로 선정된 3건의 사건도 보면 그 사건의 현장들이 CCTV에 굉장히 고스란히 담겨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3사건들에 있어서 CCTV가 무슨 의미였는지를 이 연말 특집에서는 좀 더 명확하고 간결하게 짚어줬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리깡 그 폭행남의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모습이 담긴 CCTV를 추가로 공개했는데, 그렇다면 이후에 진행된 그 재판 과정에서 이 자료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것도 좀 언급해 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건이 뭔가 의미 있는 어떤 진행을 했거나 아니면 그 사건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거나 그런 것들도 같이 언급했으면 훨씬 더 이 전지적 CCTV라는 요 시점을 잘 살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해에도 가려져 있던 수많은 사건을 수면 위로 끌어올려줄 실화탐사대의 부지런한 행보 기대해 보겠습니다.